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와 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6.25 당시 한국은행에 비장돼 있던 막대한 양의 지금 그러니까 금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에 보호받고 있던 금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밀리에 호송을 함으로써 대단한 공을 이룬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당시에 얽힌 비화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구표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7세입니다. 예,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네, 좀 간혹 듣습니다. 네. 그 6.25 동란 당시에 군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때 소속과 계급은 어떠했는지요? 예, 육군 소령, 즉 네. 헌병사령부 헌병소령입니다. 당시 예. 소령으로서 헌병사령부 사령관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 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당시 수송할 때에 제가 그 창고에 입회해서 계산한 걸로 봐서는 한 3추럭 정도 되는데, 네. 네, 그 중에는 나중에 들은 걸로 확인해서는 은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금괴가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금괴 후송을 첫 번부터 후송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네. 6.25 사변 나던 그 이튿날 26일 날이죠. 네. 10시에 전선이 너무 험악하게 무너지고 네. 적이 곧 의정부 가까이까지 오고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헌병사령관께서 일선 부대를 좀 독려를 해서 네. 방어를 좀 막아줘야겠다. 네. 이래서 당시에 병력이 별로 없었고 해서 일개 분대 병력을 차출해가지고 네. 스리코터 한 대와 찝자 한 대로 해서 의정부와 창동 중간에 있는 위치로 저희들이 가서 네. 그걸 하다가 27일 아침까지 했는데 전부 다 후퇴해버리고 저희만 최전방에 남기로 해서 네. 27일 아침 10시 반, 11시경 될 겁니다. 네. 철수를 해가지고 헌병사령관 송효찬 대령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네. 한국은행 돈과 금을 좀 반출하자. 네. 그 사명을 띠고 제가 한국은행을 가서 구용소 총재를 만났어요. 네. 총재를 만나서 금을 후퇴를 후송시켜야겠으니 네. 이것을 내줘야겠소 했더니 천부당 만부당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전방에서 후퇴를 했는데 매우 지금 시급한 시기다. 네. 그러니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까 알려주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건 아주 참 무계획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하고 국방부가 이미 대전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걸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홍구표 소령한테 인계를 해주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받고 그때서야 이제 총재가 저한테 그럼 가져가시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인계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좀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재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네. 지하실을 가봤더니 그 금고문이 튼튼하게 잠겨 있고 그걸 따니까 창살로 이렇게 된 창고같이 네. 생긴 데 쭉 구분되어 있더만요. 그게 이렇게 기억자로 꼬부라진 그 안을 가보니까 상자에다가 해서 한 구석에 전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쌓였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직원 보고 좀 내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을 내구탱이를 뜯어서 열어보니까 큰 이런 금괴가 들었는데 네. 한 상자에 몇 개인지를 전후 밑바닥까지는 뜯어보지를 않았지만 사과 상자보다는 조금 적고 네. 밀감 상자보다는 조금 크고 한 그런 정도의 무엇인지 둘이 들어야만 개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중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자를 전부 세어봤죠. 네. 그랬더니 89상자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것을 실론데 수추록 좀 내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추록이 없습니다. 네. 그때 난감하더만요. 병력도 없으려니와 포성은 점점 일선에서 가까이 오고 수송력은 없고. 그런지 저희 선임 하사관한테 지시를 해서 추록을 세 대만 증발을 해오너라. 네. 그랬더니 그 헌병배설 들이고 이제 백갓을 나갔어요. 네. 그 나간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후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난관한 난감한 문제여서 한국은행 직원을 시켜서 그 가만히 네. 생선 싸는 가만히 얼기설기 짜는 네. 가만히 있죠. 그거 타고 산내기하고 한 100여장하고 한 30불에 산내기하고 사오라고 그러고 그 항목이 그 당시에는 통제가 돼서 팔지를 안 했어요, 일반에. 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어떻게든지 과목을 좀 사오라고 그러고 해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왔길래 이제 그 한국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그 지하실에서 금괴를 백화시로 전부 그 상자를 날르게 했죠. 네. 날리게 하고 우리 헌병들은 외곽을 경비케 하고 네. 이렇게 하고서 광목으로다가 그 금괴 들은 상자를 전부 쌓고 네. 그 외관을 가만히로다가 다시 쌌어요. 네. 그래서 새끼로 묶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벌칙은 이것이 돈도 아니고 뭐 그런 금덩이 같이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약 전부 몇 시간에 걸쳐서 포장을 끝내고 있으니까 선임하사관이 자동차 2대를 증발해서 가지고 오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걸 적재를 하고 나니까 마치 폭약과 같은 그런 예. 위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싣고서 대전으로 이제 가려고 네. 나오는데 세당차 한국은행 총재가 타는 세당차에 둘이 타고 있는데 장기영 조사부장이라는 분이 들렁들렁 하더니 딱 앞에 그 운전대 옆에 타면서 네. 저도 따라가야겠습니다. 아하. 그러고 재치 있게 타더만요. 예. 좋다고. 그 양반은 저 한국일보 나중에 사주- 예, 한국일보 사장도 하고 예, 예. 경제개혁원 부총리도 하고 하셨죠. 예. 그 양반이 그 당시에 한국은행 조사부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서 거기 지금을 처음부터 담당하던 송기사라고 있었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그 일반 자동차 운전기사가 아니고 네. 그 금괴 관계를 다루는 네. 기사. 기사. 네. 그분 하나가 이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후송 대회를 정했습니다. 네. 제 차에 헌병 둘을 태워서 간보이를 시키고 네. 그 뒤에 세당차로 하는 총재와 저와 장기영 씨와 이 뒤따르고 그 뒤에 2대 추록이 따르고 그 제일 마지막에 스리코타에 우리 병력을 또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추록에는 헌병 둘씩 그 추록 금괴 실은 그 위에다 싣고 운전대 옆에다 하나씩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27일 날 오후 한 5시경 될 거예요. 네. 한국은행 그 정문 옆에 있는 문으로 해서 한강을 도하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도가 오비 맥주 뒤로 해서 시흥 일로 해가지고 뻗치는 그런 도로였어요. 네. 그 글로 해가지고서 시흥을 가는데 이미 벌써 시흥까지 가니까 한 어떻게 차가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7시경이나 거기 도착했습니다. 시흥에. 시흥에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중에 아마 12시 조금 넘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벼란간 뭐 이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 펑 하더니 폭파 소리가 나는데 저는 처음에는 육감으로 하하 이게 서울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으니까 그것이 한강을 폭파시킨 한강 철교, 철교, 네, 한강 철교를 폭파시킨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6시간만 조금 늦었더라도 네. 이미 그것은 참 가질 수도 없고 김일성 수중에 들어갈 뻔한 귀중한 금괴죠. 네. 그래서 그걸 조치원에서 참 애들이 한 하루 반쯤 굶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식사를 조금 시키고 그날 오후 2시경 대전 도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대전 도청은 정부 청사의 임시 수도격인 거기서 대통령이 직무를 하기로 해서 당시 그것을 싣고 가서 관리국장 김일환 대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하라고. 당시 국방장관은 신성모 씨였습니다. 네. 신성모 씨한테 보고를 하니까 나를 또 빨리 오라고 그러더니 끌고 가더니 도지사실로 데리고 가더만요. 거기를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어른을 보고 한국은행 보유의 금을 전부 이상 없이 운반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냥만이 일어서더니 이 손마디를 자꾸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들은 얘기인데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하다가 여기다 템모시로 그 손톱 밑에 전부 침을 놔서 고문을 당할 때 그 아픔의 증세가 그 정신적으로 긴박한 상태가 오면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오고 그때 얼굴을 보니까 그 안면 그 신경 경련증 같은 것이 아주 심하게 움직이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어나 가지고서 그렇게 손을 만지더니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눈치도 기쁜 눈치도 없어요. 그냥 경색이 된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뵌 것이 그때 이제 3번째 옆에서 뵀는데 그건 46년에 잠깐 그 해방돼 가지고 이범석 장군의 그 독립군을 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하는 그 문제로 해서 광복군 총참모장 밀서를 가지고 제가 도남장에서 46년 2월에 내가 뵌 일이 있고 그 한 2주일 후에 그 양반한테 회신 받아서 간 것이 있고 이번 4년 만에 그 양반 얼굴을 보니까 참 너무나 아주 그 변화된 그런 얼굴을 볼 때 지금도 내가 그 선하게 눈에서 참 그 양반의 그 조국을 공산당한테 뺏기는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을 내가 영역히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돈은 없었습니까? 현찰은요? 현찰도 물론 그때 처음에 돈도 가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나 돈은 못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또 그 수송 능력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한국은행 지금을 보니까 지하실을 보니까 금은 딴 데가 이제 보관돼 있고 금, 은 이런 것은 한 창고에 그렇게 분리해서 있는데 당시 그 금을 캐서 수매해가지고 재련을 하지 못한 그런 잡금은 여러 상자에다가 많이 쌓였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손을 못 댔죠. 그건 못 가져갔어요. 예, 완전히 제가 가져간 것은 89상자인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도 대정 3년, 대정 5년, 7년, 소화 2년 뭐 이런 연대가 아주 오래됐던 일제시대의 그것을 보유하고 있던 그 지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대통령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서 수송작전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또 있죠. 이제 거기서 대전이 또 함락이 되게 생겼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자꾸 후퇴 당하는 이런 시기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자꾸 저랑은 변동이 되고 이래 돼서 이것을 또 다시 이제 후송을 조치하는 문제가 바로 강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부산으로 가느냐, 진해로 가느냐 이렇게 돼서 저기 부산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진해로 가자. 이렇게 돼서 진해 통제부 사령부로 이것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또 제의하기를 나는 여기서 자동차로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서 대전까지는 평평한
험한 산도 없으려니와 이미 서울이 함락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그때 치안이 아주 빨치산 관계도 나오고 공비 관계가 나오고 이런 데에서 불안해가지고 그 경상도 험지는 산을 어떻게 넘어서 진해까지 갈 용기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차 후송을 합시다 해서 제의를 해가지고 기차 후송을 하는 문제가 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열차를 이거 내려니까 그 당시에 참 여유가 없는 철도 후송 사항이니까 기관차를 하나 준비를 하고 거기다 화차 한 량을 달고 나머지에는 오량 차량 객차에 피난민을 전부 실어서 부산으로 후송을 시키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최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대전역에서 이제 대기를 해놓고 29일 날이죠. 그러니까 29일 날 출발을 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진해 동제부 사령관한테 유선으로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쯤이면 이 차 하나가 도착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물건이 가니까 하역 작업을 가급적이면 장교들로 하여금 해주고 이 모든 보안과 기밀을 철저히 지켜줘야겠다.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거기서도 전혀 모르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29일 날 아침에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을 보고 추록으로다가 이제 대전 도청에서 정거장으로 옮겨서 적재를 하고 타선양에는 피난민 주로 여자 노약자들 이 사람들을 승차시켰습니다. 네. 승차시키고 저는 이제 최후적인 업무 타업을 하려고 그 국방부하고 연락을 끝난 다음에 도청으로 오는데 광장에서 파나마 모자를 쓰고 남방사스 하나 입고 회색 바지에 가죽으로 만든 그 거목 손가방 하나를 들고서 허공지공 저한테 달려오는 한 50대 되는 또 신사가 네. 중년 신사가 하나 왔어요. 그때 저는 모든 의무가 참 중대한 의무를 띠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척경이니까 뭐 거들 떠보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바짝 옆에 붙으면서 아 소령님 네. 저 부탁이 좀 있습니다. 네. 쳐다보니까 처음 보는 분 같아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헌법 초안을 한 유진호 올시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피난을 내려왔는데 꼭 부산까지는 좀 가야겠습니다. 나를 좀 편의를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덥석 그냥만 손을 붙잡고 참 고생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피난민 열차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그냥 말 모신 일이 있죠. 그때 그 피난민 열차의 사람이 뭐 굉장히 참 무질서하게 많이 탔지만 역시 그 외부에서 볼 적에는 마치 피난민 후송 열차 같이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후 5시경에 대전서 떠났습니다. 네. 부산 방향으로. 근데 그때 기관차라는 것은 디젤 기관차가 아니고 그 전기 기관차 석탄을 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도 매우 느리고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기관차지만은 거기다 헌병 태우고 그 뒤에 화차 실은 데에다가 금괴 89상자를 전부 싣고 헌병들로 하여금 경계를 하고 그 옆에는 위험물이라고 써서 표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삼낭진에 도착한 것이 아마 상당히 밤이 좀 늦었을 때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민간 객차 5량을 분리를 시키고 네. 저희가 이제 화차 하나 하고 객차 기관차에 달려서 이제 진해로 가야 하겠는데 그 객차에 피난민 실은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놔둘 수가 없어서 당시 여기 안내 마이크가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솔
수송과 나무 것인데 기관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네. 만부듣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잠시 좀 기다리게 하고 이 기관차를 손봐서 바로 돌아오면 모실 게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차로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좀 거짓말했죠.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 열차로다가 그 진해를 도착한 것이 30일 날 아침 10시경에 진해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도착을 하니까 장교들 한 10대 명 와서 딱 도열을 하고 당시 통제부 사령관이 김성삼 대령이었는데 와서 인사를 하고 바로 내리자마자 우리 헌병들은 또 그 주변 경비를 맡고 그 대기하고 있던 추럭에 그 해군 장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적재 수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대에다 분성을 시켜서 그 준비해 놓으라는 일을 가보니까 해군 통제부 사령부의 그 지하실 무기고가 있는데 상당히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전부 후송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전날 점심을 대전 써먹고 저녁 굶고 아침에서까지 또 이렇게 하니까 계속되는 기아와 피로에 지친 우리 헌병들을 어떻게 또 먹이는 것이 또 상관의 무엇보다도 첫째 임무니까 김대령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기가 심하니 밥을 좀 먹게 해주쇼. 그랬더니 해군 식당에다가 준비를 해서 밥을 먹는데 그 김대령이 내 귀 위에다 대고 아주 그 심각한 얼굴로 저기 저 가져온 것이 원자탄입니까? 그래서 걔네가 한 말도 안 그러니까 여보 틀림없지? 내 말이 아마 원자탄 틀림없어. 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속으로 나 웃으면서 그냥만 귀다 대고 저건 원자탄이 아니고 한국은행 금등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다리를 딱 치면서 아이고 여보시오 나 밤새도록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저거 폭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어젯밤에 공상이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교들한테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으면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소중하게 사려다. 그러니까 그 장교들이 둘이 한 상자씩을 이렇게 드는데 이건 뭐 참 그 로봇도가 물건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경직된 그런 자세로.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당시의 대원으로 말이죠. 예. 같이 이 임무를 수행하셨던 신봉진 선생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홍 선생님의 얘기를 쭉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진해까지의 수송 그 과정을 들었는데 당시에 계급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좀 중사, 상사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2등 상사, 1등 상사, 특무 상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상사 중에 제일 막내인 2등 상사였었습니다. 연세는요? 그때 당시 23입니다. 네.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금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저는 그게 좀 당시 홍소령이지만 보좌관이시지만 그때 눈치는 대충 채웠지만은 돈인지 금인지 그건 몰랐고 대전 가서 대충 눈치를 채웠습니다. 네. 금 덩어리라는 거. 대원이 모두 몇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은전수 지부차 스리코다 이걸 제하고 12명 있었습니다. 저까지. 일개 분대 정도 예, 되는 그러니까 병력입니다. 전부 헌병이었습니까? 네, 다 한 명. 예. 그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차출됐습니까? 저는 그때 소속이 네. 서울연병대 썼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때 보좌관 썼었는데 네. 대위 쪽에 서울연병대가 창설이 49년도에 됐어요. 네. 그래서 과장으로 모시고 있다 진급이 되면서 사령부로 올라가셨고 네. 저는 그대로 서울연병대에 이제 근무하다가 26일 날 아침에 뭐 이미 비상은 걸려 있지만은 그 의정부 방면 출동에 거기 이제 사출이 돼서 지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수송 작전을 하면서 우리 당시 홍구표 소령께서 부하 대원들에게 강조한 얘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네. 근데 상관을 앞에다 놓고 좀 평안되는 건 좀 모순 같습니다만 네.
원래가 태도와 언어와 모든 게 침체됐습니다. 네. 예. 그 어떤 분들은 뭐 다급하게 부하들을 다고치고 뭐 욕설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네. 참 모든 행동이 참 점잖으시고 네. 참 당황하는 기가 없고 침체하시고 막 이렇게 느끼고 그 우리가 그 이제 사병들끼리 얘기는 참 양반시다 또 충청도 양반 중에 양반시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저 이것이 무엇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네, 뭐 어떻게 우리한테는- 수송해야 한다,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 또 수송 하다- 도중에 뭘 제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너는 경비, 네. 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경비를 철저히 해라. 어허.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저 시흥 얘기도 나오고 대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전원 근무 전원 참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 손님화상으로는 사병들이 오바를 하면 그게 참 문제였었습니다. 총을 오바하는 거. 네. 예, 그것이 주의했고 그다음에 뭐 참 외부의 습격을 받으면 또 우리가 피해를 당할 거고 네. 물론 근교지만 우리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뭐 참 철저한 그 임무에 임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에서까지 가는 관계가 역시 잠을 못 자고 피로하고 배고팠던 문제. 예. 그것이 26일부터 겹치는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4, 5일간 계속되는 그 축적된 피로 이것을 이겨가면서도 잠을 못 자면서 지킨다는 이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전에서 이것을 진해로 가려고 해서 도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참 비교적 얼굴이 가까이 친근한 그런 저보다 한 계급 우위인 그 고급 장교가 네. 그것이 금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가도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요리해보는 방법이 없느냐고 나한테 그 욕이 손을 먼저 얻으면요. 그래 내가 이게 이런 것을 손대면은 우리가 이거 그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셔. 그랬더니 당혹된 얼굴로 참 말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자 그래요? 도망가자는 게죠. 그걸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수도가 함락되고 대전 뭐 이런 자꾸 긴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분이 아마 좁은 세견으로는 이거 가망이 없다 우리나라. 견물생심이라고 예. 금덩어리를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마음이 달라졌던 달라졌죠. 모양이죠. 그 손가락에다 가락지 하나만 껴도 그 소중했는데 네. 그 순금 세 추럭이나 되니까 엄청난 거 실감은 나겠지만 그 당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재수가 밝은 사람들은 욕심이 나게 마련이죠.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덩어리를 해야지 그 많은 걸 가지고 또 도망인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망가다 금괴에 깔려서 죽겠습니다. 그 오늘날까지 저는 참 그것을 막아냈으니까 예. 아마 참 오늘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과 이번에 이것을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40년 가까운 동안에 이로 인해서 그 한국은행 조사부장이던 분이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래 부총리로 승진을 했어요. 또 수도사단장 하던 송효찬 대령은 별을 달고 수도사단장으로 전출이 되고 또 관리국장도 별을 달고 저는 바로 또 거기서 일선으로 일로절로 전전해서 나가니까 속담에 고우면 제주를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먹는다더니 그런 격이 돼서 나는 그저 그 일 하나 끝났으면 이걸로 내가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헌병감께서 과거 이러한 그 헌병사의 모든 기록을 보시고 그 자료를 좀 소상히 내줄 수 없느냐 해서 그 기록을 내줘가지고 막 이러한 일반에도 금괴가 우리 헌병들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반출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된 걸로 저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 조사부에 계시는 이종원 씨가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에 안 계셨지만은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액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참 밝으신 분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막연하게 뭐 89상자의 금괴 또 뭐 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어떤 위치였는가를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그 홍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네. 저희들이 그 사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지금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17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이런 그 금괴 수송 작전이 6.25에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그간에 그 저희들 그 사료가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 30년사 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 홍소령께서 하신 활약상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네. 어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금괴의 양이 모두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국 일본. 말씀대로 그 한국은행에서요. 89상자였고요. 예, 89상자. 예. 지금 홍 선생님은 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89상자는 네. 금이 1,070kg, 1톤이 조금 넘고요. 네. 지언이 되겠어요. 네. 지언이 2,513kg, 이게 2.5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89상자는 네. 금- 전부가 금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당시에 그 89상자의 금은에 네. 그 값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당시 그 저희들 그 자료에 의하면은 네. 저희들이 1910년부터 이제 물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당시 6.25가 나던 해는 네. 뭐 9개월 정도 6.25 전란 중에는 그 물가 조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9년 네. 그 직전 네. 전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어요. 네. 봤는데 당시 금 가격이 당시 돈 원, 네. 한자 원을 썼던 원으로 7,900원, 8,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금 원이 얼마예요? 금 한 돈이에요. 한 돈에? 3.75g이죠. 네. 그래서 당시 그 원하고 지금 원하고는 1,000대 1로 1,000대 1에 화폐 평가 그 칭호가 네. 변경이 됐어요. 예. 평가 절하라기보다도 그 화폐 호칭이 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얼른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금으로 지금 홍 선생님께서 후송하셨던 그 지금은으로 쌀을 얼마나 살 것이냐 네. 계산을 해봤더니만 당시 24만 3천 가마 정도 쌀을 살 수 있었다 쌀을 이런 살 수 얘기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쌀 24만 3천 가면 지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쌀을 좋은 쌀로 네. 9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한 230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230억 원이요. 230억 원. 예. 그 금의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생각하는 무슨 재산이다, 금덩어리다, 그러니까 옮겨야 한다 이런 것 이상의 무슨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 관리 통화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의 중요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과거에 그 각국의 중앙은행은 그 금을 말이죠. 자기가 그 자기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 그 종이 돈, 그러니까 가치 보장 수단이나 네. 또는 그 대외 지급 수단, 그 외국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서 차용적으로 금을 가지게 돼요. 네. 그 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 준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폐가 발행되는 것만큼의 그 양의 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옛날에 그 예. 태환 발행제도에서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금이 이제 대외 지급 수단이나 발행되는 네. 화폐 그 가치 보장 수단인데 그게 국계의 수중에 넘어갔다면은 네. 그 저희 대한민국의 그 국제적인 신용도 그게 상당히 실추됐을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말하자면 한국은행사 뭐 이런 것에 그 역사에 쭉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당시 작전은 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그 일지라든가 무슨 전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게 우리 저 육군 헌병사에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육군 헌병사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 관여했던 몇몇 그 일부들은 전부가 그 자기들의 좋은 위치에서 이것을 쓰느라고들 상당히 뭘 한 것이 있어서 아까 그 제가 알기로는 육군 헌병사령관 송효찬 대령이 이 후송일에 한 얘기는 저한테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계의 회고록이니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올바른 가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후송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은 우리 헌병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후로 거기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뭐 이 논공 행상은 없었습니까? 뭐 그걸 바라고 하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군인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죽음을 알면서도 그 죽음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그런 것을 수행했다 하는 그 자체의 결과는 중요하지만은 당시에 내가 꼭 이걸 해서 논공 행상을 발휘하겠다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그 외에도 제가 다른 전투라든가 이 군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훈장은 금성 무공 훈장, 은성 무공 훈장 이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을 운반했다 해서 어떤 훈장이나 표창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좀 저희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언제 어디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육군 본부로부터 일사 후퇴 작전, 예. 또 진격할 때의 작전 예. 이런 의무를 수행했을 적에 이건 무공 훈장으로서 받은 겁니다. 네. 네. 대대손손이 가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지금의 그 금괴 수송 작전에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은 우리 홍구표 선생과 같이 그 활약을 하시던 전우라고 그럴까요? 김만식 선생도 나와주셨는데 잠시 마이크 앞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만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 6.25 사변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때 계급은 예, 1등 상사입니다. 네. 그 낙동강 전투에 두 분이 다 참여하셨습니까? 예, 참여했습니다. 예. 그 처음 만나서는 어떤 관계로? 저는 상사로서 선임하사관이고요. 네. 우리 저 홍구표 소령님은 우리 육사단 헌병 대장님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그 두 분이 활약했던 것이 지금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 계시겠어요? 예, 남아있지요. 그 당시 낙동강 전투라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 전쟁사에 말이죠. 6.25 그 전쟁사에 대단히 그 치열했던 전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마디로 전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지옥이고요. 예. 한마디로 그야말로 실망과 좌절이에서 죽느냐 사냐는 전투였습니다. 예.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조그맣게 대구, 네. 울산, 영천, 포항 여기 남아 있었어요. 요것만 떨어지면 우리는 상황이 반동이 됩니다. 비는 억수같이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아군 공군 지원도 안 되고 또 저기 완강히 8월 15일까지 부산을 해방시키라는 김일성의 그 명령 때문에 그걸 수행하려니까 뭐 분별 없는 발악적인 그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한국군 1사단 11년대가 며칠 전부터 두고 적 탱크를 부시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마침 미 고문관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미 고문관이 1사단 고문관이 이건 안 된다. 탱크나 비행기는 5분 내지 10분이면 한 대씩 만드는데 사람을 하나 만들려면 20년, 25년이 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탈하고 같이 탱크가 부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사단 11년 돼서 그 공작을 하다가 물러납니다. 네. 후퇴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 6사단 파무타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사단장하고 작전참모가 애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던도 이 탱크가 경주로 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끝난다. 태국기도 못 보고 민족도 없고 우리 모든 자유민이 죽으니까 한번 결심하고서 이걸 육탄용사를 나가라고. 그래서 K 승낙합니다.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홍구표 그 대령님의 그 통솔방침, 인간방침 거기에 이제 기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받고 24명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고서 막 출발하려는데 자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나가는데 유서를 쓰게 됩니다. 유서를 봉투지다가 뭐 깜짝 쓸라니 뭐 쓸 약 있습니까? 마누라한테 쓰는데 어머니 잘 모시게 우리 애 낳거든 이름을 김625로 줘라. 뭐 딴 거 없으니까 급하니까요. 뭐 관상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라이터하고 제가 처음으로 헌병됐을 적에 도장하고 머리카락하고 손톱 밭을 잘라서 이제 봉투지 엮고서 이제 밤에 나가서 적 탱크 12대를 3.5인치 로켓포가 미국에서 비행기로 막 날아오는 건 뭐예요? 구리스도 묻고 뜯지도 않은 걸 그거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뭐 저도 그때 처음 훈련을 받았어요. 어깨다 명은 뒤에서 탁 치면 쏴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쏘고 난 다음에는 옆으로 구울어가지고 발사 지점을 옮기라. 그러고서는 무조건 하고 퇴로에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탱크 앞에 가서 그걸 쏘라 이겁니까? 탱크 옆이지 앞에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쏘라. 예, 옆에서 쏘라. 그리고 이제 쏘되 앞 탱크하고 제일 뒤 것만 쏘면 한 판인 거는 자동적으로 다 붙잡힌다. 길이 없으니까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옆으로 벌어지면 못 쏘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뭐 25명이 죽더라도 탱크만 죽이면 그 작전은 성공하고 당분간은 참 대한민국이 점령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구출된다는 아주 중요한 몇 작전이 대가 있어요.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부 12대랍니다. 12대. 예. 12대 중에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은 2대입니까? 앞뒤로. 공격 대사는 제일 앞에 거 하고요. 제일 제일 마지막 끝하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앞에 온 게 8번, 9번 탱크가 왔어요. 그 뒤에 또 있지요. 세대가. 그래서 이제 부시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가 떨어졌는데 그중 그룹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신을 이제 잃었다 이런 잃었지요. 얘기입니까? 여기 저 파편이 들어가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까딱하고 요거요. 수술 잘못하면 뭐 햇도가 돈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6.25 전의 세대인데 한 말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참 억울합니다. 제 한 목숨을 던져서 청춘을 바쳐서 제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일부 그 소수는 하지만 뭐 북침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잠이 안 옵니다. 흥분돼서요. 그렇군요. 오늘 참 40년 만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전쟁 비사고 또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이게 그 경제 어떤 한국은행 비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6.25 당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많은 그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가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을 그 위기에 안전하게 수송을 맡아서 성공리에 수송 작전을 마치셨던 홍구표 당시 육군 소령님과 그 전우 여러분들 모시고 그 비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